안녕하세요, 따사입니다. 이번에 독재자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소개해드리는 시리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에는 많은 독재자들이 있고 그로 인한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요. 지난 영화 5월에처럼 다큐멘터리라는 영화적 기록을 통해 역사를 전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역사를 배우게 되기도 하고 사건은 알았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내막이나 이후의 상황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또 역사적인 사건으로 상처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많죠. 저는 이것이 영화가 가진 의미 있고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의 경우 대중적이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전하는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찾아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세계 곳곳의 가슴 아픈 독재의 역사를 다룬 영화들을 그 역사와 함께 전해드릴게요. 그 시리즈의 처음으로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독재자 수하르토가 정권을 잡기 위해 벌였던 학살, 인도네시아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아직도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쉽게 언급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 학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재자 수하르토가 오랜 시간 정권을 잡고 있었고 그 군부 세력이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명확한 이름도 없어 인도네시아 학살 또는 1965년 대학살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CIA 보고서에 1930년대 소련의 대숙청,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대량 학살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대량살인이라고 명시된 인도네시아 학살. 이 사건을 세계적으로 알린 다큐멘터리 영화 두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의 액트 오브 킬링과 침묵의 시선입니다. 우선 이 두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인도네시아 학살과 그 배우 인물인 독재자 수하르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수하르토는 1968년부터 1998년까지 무려 31년간 인도네시아의 독재자로 군림한 인도네시아 제2대 대통령인데요. 이 수하르토가 권력을 잡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인도네시아 학살입니다. 인도네시아 학살은 1965년에서 1966년 사이 공산주의자, 화교 및 좌익으로 간주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대규모 살해 사건입니다. 1965년 9월 30일 인도네시아 장군 6명과 장교 1명이 납치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육군 참모 차장이었던 수하르토는 이 사건이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소행이라고 발표하는데요. 공산당이 당시 대통령이던 수카르노를 끌어내리려고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산당은 이 쿠데타 연루설을 부정했지만 10월 첫째 주부터 인도네시아 공산당원에 대한 체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하르토 군부는 공산당원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을 거리와 숲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965년 대학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대학살은 군대에 의해 조직되었지만 실제로는 마을의 폭력배들과 인도네시아 친정권 무장단체였던 판차실라 청년회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이들은 공산당원으로 의심되는 주민이나 군부에 반대하는 사람이면 공산주의자로 몰아 무차별 학살했는데요. 이들 중 대부분은 무고한 국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전만 해도 이웃이던 노동조합원, 소장농, 지식인, 화교 등이 가족 앞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관이 1965년 11월 미 국무부에 보낸 보고서에는 군부를 찬양하는 민간 반공단체들이 매일 밤 동부와 중부 자바에서 공산당원 50에서 100명을 죽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당시 체포되었던 인도네시아의 대문호 프라무디아 아난타투르는 대담집에서 그때 거리의 풍경을 총체적 침묵이라고 표현했으며 사람들은 아연실색해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군부는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영장 없이 마구잡이로 체포했죠. 강물은 피로 붉게 물들었는데 사람들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었어요. 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 1965년 대학살은 50여 년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그 피해 규모를 확실히 알기가 어려운데요. 주체에 따라 다른 추정치만 있을 뿐이어서 여러 매체에서는 50에서 300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국부로 불리던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가 실각하고
공산당을 진압하는 데 앞장섰던 수하르토가 인도네시아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하르토의 30년 군부 독재가 시작되죠. 이 인도네시아 학살은 당시 소비에트 연방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를 가지고 있던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몰락을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애초부터 미국과 인도네시아 군부의 기획작품이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공산당이 수카르노 대통령을 끌어내릴 이유, 즉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930 쿠데타를 일으킬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카르노는 1950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미소 냉전구도에서 비동맹 중립외교를 표방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합법정당이던 공산당은 수카르노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보고서에는 1965년 5월 23일 인도네시아 공산당 45주년 기념대회에서 수카르노 대통령이 공산당을 극찬하는 연설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카르노를 몰아내기 위해 공산당이 장교들을 납치 살해하며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가 의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수카르노의 힘은 약해졌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오히려 1960년대 베트남전을 통해 반공전선을 확대하던 미국과 반공적 색채가 짙었던 인도네시아 군부의 입장에서 수카르노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학살로 반공주의 독재자 수하르토가 장기 집권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는 이와 관련해 소리를 내기 힘든 사회가 되었고 이 사건은 오랜 시간 침묵 속에 감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17년 10월 1965년의 비극에 대한 미국 외교 문서가 공개되었는데요. 이 문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이 학살을 묵인하고 있었으며 인도네시아 군부가 인도네시아 내 진보적인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했음이 드러납니다. 또한 CIA의 1962년 비망록에서 미국과 영국의 정부가 수카르노 대통령을 제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미군이 인도네시아의 반공주의 장교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무기 및 재정 지원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죽음의 부대들에게 대량의 공산주의자 명단을 넘겨줬다는 사실도 밝혀지죠. 영국과 호주 역시 무기와 자금을 제공하여 수카르노의 제거를 지원했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미국과 서방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인 탓에 인도네시아 학살은 국제적으로도 오랜 시간 알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1965년 대학살을 이끈 수하르토는 1968년 대통령에 재임하여 31년간 철권 통치를 휘두르고 1998년 5월 전격 사임합니다. 그리고 2008년 숨을 거두죠. 그는 끝내 학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어느 정부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하르토 대통령이 사임한 이듬해 4월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1965년에서 66년 인도네시아 대학살 희생자 조사를 위한 재단이라는 뜻의 YPKP-유고가 설립됩니다. YPKP-유고는 현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재활, 가해자 처벌, 국가의 사과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오랫동안 금기가 되었던 1965년 대학살은 오늘의 영화 액트 오브 킬링이 공개된 해인 2012년에 이르러서야 실체를 드러낼 수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상규명팀을 설치하여 1965년부터 1966년 사이에 벌어진 국가폭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위원회는 1965년의 비극이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이며 살인과 구금, 고문, 약탈, 성폭행, 강제노동, 차별과 추방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인권 침해를 심판하기 위한 국제시민법정이 헤이그에서 열렸고 1965년 대학살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가 단순히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학살 범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래도록 침묵 속에 감춰져 있던 1965년 대학살은 국제적으로는 잘못된 학살 범죄였음이 확인되었지만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여전히 쉽게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아직 학살의 주체였던 군부 세력이 여전히 요직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내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 액트 오브 킬링과 침묵의 시선입니다. 비극적 사건의 가해자들이 여전히 사회에서 강자로 남아있을 때
사회가 어떠한 모습을 하게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들입니다. 이 두 영화가 수많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인도네시아 학살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두 영화 모두 조슈아 오펜하이머라는 영국계 감독이 인도네시아에 직접 가서 만든 영화입니다. 액트 오브 킬링은 이 인도네시아 학살의 가해자 시선에서 만들어진 영화이고, 침묵의 시선은 학살의 피해자 시선으로 흘러가는 영화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20세기 최악의 학살이라고 불린 사건, 인도네시아 학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영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영화는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의 첫 연출작 액트 오브 킬링입니다. 액트 오브 킬링은 2012년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무려 72개의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감춰져 있던 인도네시아 학살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과거와 벽을 쌓고 있던 인도네시아 사회에도 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저도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끔찍한 학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들어서 볼 용기가 나지 않아 오래도록 보지 못한 영화였습니다. 처음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역사적 비극이나 학살을 다루는 영화와는 너무나도 결이 다른 영화였어요. 학살자들의 시선에서 사건이 다뤄졌다는 점이 가장 독특한 부분이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아누아르 콩고는 인도네시아 학살 당시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인 걸로 알려져 있는 학살의 주범 중 하나인데요. 학살 이후 수하르토 정부의 비호 아래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서 지금까지도 마을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조슈아 감독은 그들의 학살을 영화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영화 광이었던 아누아르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다룬 영화가 전국에 상영된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과거 학살에 동참했던 고문 기술자 동료들을 모아 직접 영화 제작에 나서는데요. 그들이 대본을 쓰고 연출하며 고문이나 살해 장면에서는 그들 자신을 연기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피해자들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로 학살의 기억을 각색하며 영화를 만들어 나가죠. 액트 오브 킬링은 이 학살자들이 학살을 재현하는 영화의 제작 과정을 담은 일종의 메이킹 필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학살 당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했는지 즐거운 표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영화로서 디테일하게 재현하기도 하죠. 너무나도 끔찍하고 역할 정도로 잔인한데 그들은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아누아르는 영화 중간중간 오랜 시간 악몽에 시달려왔다며 고통스러운 모습을 내비치기도 하는데요. 이 아누아르는 조슈아 감독이 만난 41명의 학살자 중 유일하게 학살에 대한 트라우마를 드러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제목인 액트 오브 킬링은 살인 행위와 살인 연기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감독은 아누아르가 살인 연기를 하면서 자신의 살인 행위와 마주하는 모습을 담담하게 담아냅니다. 영화에서 학살자들이 자신들의 잔인함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 보면서 잔인하다는 건 안 좋은 거 아닌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인 거지? 하는 생각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밀려들었는데요. 예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이나 최근 공개되어 이슈가 되었던 더 에이트쇼 같은 드라마를 보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잔인해질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건 드라마니까 하면서 거리를 두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인간이 생각 이상으로 잔인할 수 있구나. 그냥 드라마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인한 사건의 주범들은 이를 반성하거나 반대로 숨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살 이후 이 학살의 주체였던 수하르토 정부가 정권을 잡고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인데요. 학살의 주체들이 역사의 승자로 남게 되면서 그들은 역사적 영웅처럼 추앙받고 자신들이 했던 잔인한 살인을 자랑스럽게 전시하기까지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오히려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이에 대해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인도네시아 학살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가 없었고 잔혹한 학살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재현하는 그들의 모습은 사회가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속되면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판단마저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영화에서 한 학살자는 전쟁 범죄는 승리자가 규정하는 것이다. 내가 규정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는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는데 그 승자가 가해자일 경우 우리는 그 역사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친일 청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친일 청산을 해야 했던 시기에 처벌을 받아야 할 이들이 권력을 잡음으로써 바로잡지 못했던 과거의 시간은 오래도록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잘못된 것에 침묵해야 했고 그 안에서 혜택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친일파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호화롭게 살고 독립운동가분들의 후손들은 힘들게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우리 또한 가해자가 승자가 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우리에게 잘못된 기억을 남기고 그러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범죄 중앙 사무국장은 세계 2차 대전 패전 후 7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나치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것은 그런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자는 목적도 있지만 미래에 대대적인 국가폭력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는 그 사회가 잘못된 것을 바로 보고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지난 다큐멘터리 영화 5월에를 다루면서 과거를 제대로 마주하고 기억하는 독일과 폴란드의 사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나아가는 사례를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찾고 더 나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전혀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사례를 보며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잔인한 가해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액트 오브 킬링을 보며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을 때 가해자는 어디까지 당당해질 수 있고 잔인함은 어디까지 전시될 수 있는지 그렇게 사회가 얼마나 병들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되죠. 잔인함마저 자랑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보며 우리가 느끼게 되는 역한 감정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승자의 언어로 학살을 말하는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 액트 오브 킬링 많은 분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이 처음 기획한 영화는 다음에 소개해드릴 침묵의 시선인데요. 처음에 학살의 피해자에 대한 영화를 찍으려고 했고 침묵의 시선의 주인공인 아디도 먼저 만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와 군이 번번이 촬영을 방해하기도 했고 사회 분위기상 생존자들이나 유족들이 인터뷰를 두려워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피해자들이 영화를 포기하지 말고 가해자들이라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찍는 건 훨씬 수월했으니까요. 그렇게 차선책으로 가해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촬영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액트 오브 킬링이 먼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7년간 이 액트 오브 킬링을 찍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학살의 유족이었던 아디가 어느 날 조슈아 감독에게 가해자들을 만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이 아디의 제안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어서 조슈아 감독도 처음에는 이를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이 공포의 감옥에서 자신의 아이들은 자유롭게 살도록 하고 싶다는 아디의 말에 방법을 찾아보게 되죠. 그렇게 피해자 아디가 가해자들을 찾아가는 영화 침묵의 시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액트 오브 킬링보다 2년 뒤인 2014년 공개된 침묵의 시선은
인도네시아 학살 희생자였던 람리의 동생인 아디가 자신의 형을 죽였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영화입니다. 아디의 마을은 대학살 시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동네인데요. 비밀리에 사라졌던 100만 명의 사람 중 유일하게 목격된 죽음이 아디의 형 람리의 죽음이었습니다. 갑자기 감옥으로 끌려갔던 람리가 엄청난 폭력으로 엉망이 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었기 때문인데요.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람리는 다시 끌려갔고 이후 시체로 발견됩니다. 목격자가 없었던 학살에서 유일하게 목격된 람리. 이 때문에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람리라는 이름은 곧 학살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람리의 죽음 2년 후 태어난 동생 아디는 대학살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침묵 속에 살고 있고 또 무언가 알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아디는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점차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 비극의 원인, 학살자들을 찾아가 왜 그랬는지 물어보기로 하죠. 영화에서 람리를 죽인 마을 처형단장 아미르 하산과 이농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학살된 장소 스네이크 강에 찾아가 자신들이 사람들을 강가로 끌고 가 죽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죽이기 편한 신체 부위는 어디였는지, 쉽게 죽이는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너무나도 잔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그들의 모습은 액트 오브 킬링 때와 마찬가지로 정말 충격적인데요. 서로 재연하면서 설명하는 둘을 보면서 괴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하산은 자신이 사람들을 죽인 방법에 대한 책을 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감독에게 자랑스레 보여주고 선물하기도 하죠. 영화에서 아디는 이러한 학살자들의 인터뷰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는데요.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듯 말하는 학살자를 보고는 아마 이 사람이 이러는 이유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들을 죽였던 것에 대해 후회가 되고 죄책감을 느껴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정말 아디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아디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형이 학살로 인해 죽었음을 밝히기도 하고 그저 궁금한 것을 묻기만 하기도 합니다. 아디가 많은 이들에게 한 질문 중 하나는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이미 다 끝난 일, 지난 일이라고 답합니다. 아디가 그 사건이 잘못된 학살이었음을 이야기하려 하면 가해자들은 대화를 거부하거나 분노하고 오히려 아디를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도 형의 죽음에 책임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사과를 하는 이도 없다는 사실에 그들을 바라보는 아디의 표정은 점차 공허해져 갑니다. 그리고 영화는 학살의 장소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하산과 이농의 모습을 비추며 끝납니다. 침묵의 시선 포스터를 보면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왜 저 이미지를 포스터로 사용했을까?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영화에서 아디는 안경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활용하여 학살자들과 만나는데요. 그들의 시력 검사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합니다.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안경은 그 시력 검사 때 사용하는 검사용 안경이죠. 학살자가 시력 검사 안경을 쓰고 있는 이 포스터의 이미지는 묘한 느낌을 주는데요. 안 보이는 것을 잘 보이게 해주기 위한 아디의 시력 검사가 마치 학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보게 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슈아 감독은 실제로 안경사라는 아디의 직업을 활용한 인터뷰에 대해 시력검사 자체가 강력한 은유가 될 것도 같았다. 가해자들은 자발적으로 학살을 외면한, 그러니까 보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 아닌가. 그들에게 아디가 똑똑히 볼 것을 요구하는 은유적 행위처럼 보이기도 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학살자들이 당당하게 학살을 말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아디를 협박하기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학살자들이 사회에서 강자로 남아있고 그들의 언어로 학살의 역사가 정리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역사 교과서에서 이 학살에 대한 부분은 생략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학교 수업 장면이 나오는데 교사는 아이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라에 반항한 사람은 어디에 가게 된다고요? 감옥에 가요.
우리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영웅들에게 감사해야 해요. 이렇게 잔인했던 학살이 역사적 영웅서사가 되면서 학살의 피해자들은 죽어 마땅한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고 생존자들과 유족들은 침묵하며 살아온 것이죠. 영화에서 아디의 어머니는 형 람리의 마지막 모습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가해자들은 이미 지난 일이라고 말하는데 피해자들은 그 당시의 시간에 갇혀 살아가고 있음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디가 형을 죽인 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말을 하자 아디의 어머니는 조심해야 한다. 뭐하러 그러고 다니냐고 말합니다. 스네이크강 학살의 생존자인 크맛은 이 사건에 대해 다 지난 일인데 그런가 보다 해야지.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래봤자 문제만 일으킬 뿐이야. 라고 말하는데요.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참 익숙한 모습인데요. 우리의 광주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등이 떠올랐습니다. 군부의 서슬이 펄었던 시절 그 누구도 광주를 입에 올릴 수 없었고 빨갱이라는 낙인이 공포였던 제주는 4.3 사건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있었던 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상처받은 이들이 아무렇지 않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부정한 권력이 무너진 뒤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치유받을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진상이 규명되고 치유된 것도 아니니 우리도 아픈 상처가 여전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피해자의 시선을 다루는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 침묵의 시선은 그 분위기와 아픔이 익숙하게 느껴져 더 서글프게 와닿았습니다. 아디는 그런 짓을 했어도 지금 후회한다면 아마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늘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생각보다 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너무나도 당연하고 어쩌면 참 쉬울 수도 있는, 하지만 참으로 받기 어려운 것. 영화의 후반부에 형을 죽인 하산의 가족들을 만난 아디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은 몰랐다고만 말하는 이들을 보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을 짓는데요. 결국 어떠한 인정도 사과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아 버린 것 같은 그 표정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른다. 나의 책임이 아니다. 왜 이리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이 장면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1998년 민중혁명으로 독재자 수하르토는 권좌에서 물러났지만 아직까지도 학살의 주체들은 인도네시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이 사건은 침묵 속에 감춰져 왔는데요. 2023년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지만 사과가 아닌 유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 주요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자 권리 회복이나 유가족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크레딧에는 인도네시아 스태프들이 익명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이 영화의 익명으로 힘을 보탠 그 사회의 주인들이 결국 그 사회를 나아가게 만들겠죠. 진실이 침몰하지 않게 만드는 영화의 힘에 큰 벅참을 느끼며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는 더 글로리의 출발점이 자신의 딸이 던진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는데요. 엄마,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때리고 오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아니면 죽도록 맞고 오면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아? 이 말은 가해자가 되는 게 낫냐, 피해자가 되는 게 낫냐 라는 질문으로 들립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질문의 답이 어렵게 느껴져서 처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에게 더 좋은 사회인지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영화 속 그 잔인한 인도네시아와 얼마나 다른 사회인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는 아픔의 시간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사회인가?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상처받고 숨게 되고 가해자들은 떵떵거리며 사는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겠죠. 적어도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분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인도네시아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슬픈 자기 위안을 하게 됩니다. 과거를 바로잡지 않고 피해자들을 외면하게 되면 가해자가 악이 더 큰 소리를 내며 잔인함을 전시하고 피해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는 끔찍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무섭게 경고하는 영화, 가슴 아픈 인도네시아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액트 오브 킬링과 침묵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의 영화 액트 오브 킬링과 침묵의 시선은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